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의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기술주 급락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상승세를 이끌던 반도체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해 증권가에서 이 목표가를 잇따라 올려잡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1분기에는 메모리 가격이 80 내지 9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모이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통념대로 투자하는 대신 시장보다 수십 년 앞서 투자해서 한 종목에서 100배 또 1000배의 수익을 거둔 월가의 유명 투자 자문회사 모틀리 풀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가트너가 쓴 독창적인 투자 방법과 철학을 담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5천선은 잘 지켜냈죠, 막판에. 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장 초반에는 사실 5% 가까이 낙폭이 확대되면서 5천선 무너져서 오늘 이거 잘하면 공포의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낙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이제 5천선 회복했습니다. 1.44% 하락한 5,089.1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49% 하락하면서 1,080.7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흐름이었고 오늘 장의 하락은 사실 미국발 AI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다 크게 빠졌어요. 1% 이상 다 크게 하락했고 특히 이제 빅테크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인데 지금 엔트로픽의 AI 서비스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지금 실적을 연달아서 빅테크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반응들도 다 안 좋아요 지금. 특히 이제 대규모 자본 집행 계획 이런 것들에 투자자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뭐 반도체, 빅테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술주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산이 됐고 간밤에는 사실 뭐 툼에도 좀 이런 현상도 나타나면서 뭐 사실 기술주, 우량주 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던 날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장에서 초반에 그렇게 크게 빠졌던 거는 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9시 좀 넘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매도 사이트카가 오늘 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건 이런 조정을 기회로 여기는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면서 어떤 충격의 강도는 좀 약화되고 낙폭을 많이 줄여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AI 발 효과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나 이제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는 충격파는 좀 덜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장은 무엇보다 미국에서 먼저 수습이 돼야 합니다.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타겟팅해서 AI 충격이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투자 그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말씀드렸지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4개사에 지금 발표된 자본 지출 합쳐보니까 954조 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장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익
예측을 넘어서는 과잉 투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에 불거졌던 AI 거품론이 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네. 급락했는데 지금 얼마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들어오면서 확인한 거는 비트코인이 이제 전 거래일 대비 8% 하락하면서 6만 5천 달러대까지 주저앉았고요. 이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한 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겼던 게 7만 달러 선이었는데 전날 이게 무너졌고 그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니까 또 그 공포심의 물량을 던지는 네, 네. 그 하락이 추가적인 하락을 부르는 이제 패닉셀 양상이 나타난 거죠.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지금 가격이 떨어졌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지난해 그 10월 6일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가상화폐 그 친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대감들로 막 올랐었는데 결국 다 지금 토해낸 결과가 됐고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7만 달러 선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데 따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그 비트코인 가격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구조적으로 떠받쳐 왔던 게 개인 매수도 있지만 이제 기관들이 이른바 이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왔던 그 물량들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네.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약 20억 달러로 집계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네.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뭐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줄줄이 하락인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2,000달러 선 무너지면서 현재 1,900달러 선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그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 배송 규제 그 네. 완화를 이제 그러니까 새벽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니까 네. 지금 또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당정을 중심으로 그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골자는 이거죠.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돼 있는 그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매 단서를 네.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새벽 배송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대형마트들은 이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딱 제한되죠. 여기에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이런 쿠팡이나 컬리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와 달리 그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니까 좀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고 중기부에서는 어떤 법 개정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그 중소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또 마련 중에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오는 8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현재 전망으로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개정 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오늘 잇따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단체들입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그리고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오늘 공동 성명을 냈고요. 네.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제도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을 했고요. 만약에 당정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네. 이 밖에도 오늘 뭐 전국 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나 참여연대 같은 노동단체,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역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지적하는 거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이런 독점이 문제라고 한다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해야지 다른 대기업에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거는 하향 평준하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꼴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번은 그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말 유통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또 점화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2년에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실효성이나 역차별 논란에서 계속 자유롭지 못했죠.
이제 규제가 시행된 10수년 동안 유통시장이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 측면. 그러면서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했고 그런 결국 이 쿠팡이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게 되면서 되려 소비자 편익은 후퇴했다. 네. 이런 지적이 한켠에서 있었고 하지만 또 규제 완화로 인해서 만약에 새벽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맞서고 있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마트가 새벽 배송에 들어오면 이제 지역 거점들을 중심으로 요즘에는 이제 퀵커머스라는 게 또 트렌드를 네, 뜨고 네. 있거든요. 아주 단시간 내에 배송하는 네.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대형마트들이 확대해 간다면 지역 기반한 오프라인 유통망, 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들이 되겠죠. 이런 유통망들이 일순간 정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이거는 계속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왔었던 논쟁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지금 규제가 풀려서 대형마트들이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면 네. 지금 쿠팡의 독과점적인 체제를 깰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네.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형마트들이 갖고 있는 그 각 지역별 오프라인 매장들, 그 매장들이 일종의 물류센터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연계된 이제 그 기업형 슈퍼마켓, 네. SSM까지 감안한다면 근거리 배송 같은 거에 있어서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 근거냐면 쿠팡을 예로 들면 아주 강력한 어떤 고객 락인 효과. 네. 그러니까 가둬두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 네. 멤버십 제도로 운영되는 락인 효과가 어떤 쿠팡의 새벽 배송의 강점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런 것 없이 새벽 배송만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쿠팡의 어떤 독과점적 지위를 깰 수 있겠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쿠팡에서 뭐 개인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네, 어제 쿠팡에서 이거 밝힌 거요. 예. 밝혔고요. 오늘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이제 쿠팡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제 그 16만 5천여 명의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쿠팡이 안내한 사항을 보면 이제 이번에 통치된 유출건은 새로 발생한 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확인됐던 3,370만 명 외에 그 새롭게 어떤 유출이 발생해서 이번에 16만 5천 명이 또 그 확인된 게 아니고 그 유출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그냥 확인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고요. 쿠팡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도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똑같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체 조사 결과로 쿠팡이 얘기했던 거는 3,000건이 3,000건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된 건 3,000건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추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마당이면 사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또 쿠팡 청문회가 열리고 그 로저스 대표요. 네. 에게도 소환 통보가 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3일에 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쿠팡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여기에 지금 해럴드 로저스 쿠팡 그 한국 법인 임시 대표의 소환장도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게 또 논란이긴 한데 미 의회가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 정부와의 통신 내역 전부를 제출할 것을 또 요구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 의회와의 갈등 형상으로도 지금 비춰지고 있고 네. 또 쿠팡 측은 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로저스 대표가 아마도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사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슈화되는 과정이나 양상이나 시기 같은 걸 감안하면 파장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작년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관세나 뭐 안보상의 핵 추진 참상 같은 것들에 대한 성과들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국회의 이 입법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25% 네, 올렸죠. 관세 올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또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습하는 과정인데 여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쿠팡 사태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하원 청문회까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네.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되게
쿠팡 사태와 이런 관세와의 이거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일관되게 분리될 상황이 아니라 자꾸 엮여 들어가고 있는 지금 모양새로 가고 있어서 자칫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21분입니다. 어제 오늘 조정받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를 불장으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주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죠. 특히 지난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 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메모리 가격이 90%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 이어질지 또 미국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몰락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지난주 발표됐는데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사실 2025년만 놓고 보면 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전사가 많았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44조 연간으로 네, 기록했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47조 기록했죠. 좀 넘었죠. 네. 예. 근데 이제 4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또 어쨌든 1월 초에 실적 발표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20조 영업이 나면서 좀 빅 점프를 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4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적은 19.2조지만 네. 그때 삼성전자에는 또 스마트폰하고 또 다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2025년은 하이닉스 성과가 훨씬 좋았다. 네. 다만 이제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네. 반등에 성공했다. 실적의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저력을 이제 같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감이 좀 안 오는 게 40몇 조, 43조, 47조 이렇게 하니까요. 어느 네. 정도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가 2018년에 기록했던 게 59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아, 그랬나요? 예, 아직은 그때가 이제 우리 이게 몇 년도라고요? 2018년에 클라우드 2018.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많았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D램하고 이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한 59%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때 기록했던 59조. 59조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렇군요. 근데 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분기 20조가 또 사상 최고치고요. 네. 연간으로는 2018년이 더 많지만 네. 분기만 놓고 보면 이제 20조 기록한 거는 지난 4분기가 처음이었고요. 네.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지난 4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네. 하여튼 상당한 이익이 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18년에 이제 20조 조금 안 되게 기록했는데 네. 올해 47조니까 그때보다도 2.5배 이익이 많고 그 네. 배경에는 역시 이제 HBM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DDR4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만드는 DDR5는 사실은 3분기부터 반등을 했고요. 네. 특히 모바일 디램은 3분기에 한 7% 올랐지만 서버 디램은 사실 3분기에도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4분기에 이제 한 50% 60%씩 오르면서 네. 우리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HBM 중심의 투자였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인 추론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추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의 서비스를 AI가 대체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앉아서 해야 될 서비스를 AI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수요가 우리 특히 메모리 기업한테는 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빨리 과거 이 학습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 연산을 잘하는 게 중요했고 지금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추론의 시대 특히 우리가 추론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한 인퍼런스에서 이제 좀 더 해법을 잘 찾아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리즈닝의 시대가 있는데 리즈닝의 시대에는 이제 메모리를 리즈닝, 네. 데이터를 빨리 이제
우리 연산 그 반도체 옆에다 붙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빨리 차서 빨리 붙여주는 거. 네, 네.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 메모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 정도까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희는 이제 사실 2025년, 24년 저희는 뭐 제가 이제 그때 거래소에서 간담회를 2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기자 간담회를. 예. 저희는 25년 시장을 역대급 시장으로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뭐 시장은 좋을 거라고 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시장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겨울이 온다는 일부 시각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AI가 가져오는 효과가 훨씬 더 커서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 네. 운 좋게 맞았고요. 다만 이제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하기 그러니까요. 힘들었죠. 2배씩 네. 오르는 거는 특히 아무리 호황이라도 뭐 한 2배 오르면 꺾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분기에 예. 2배 가까이 오르니까. 그리고 수요가 있는 뭐 서버 D램이랑 뭐 HBM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저장 장치가 뭐 2배 가까이 오르는 거는 네. 예상이 좀 되지만 네. 지금 수요가 없는 스마트폰 PC D램까지도 2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요가 없는 스마트폰 PC 디램까지 오르 2배 이상 오르는 왜 게 이렇게 오르는 안 거죠? 만드니까 그쪽을 안 데이터 센터 만드니까. 쪽으로만 만드니까 그만큼 공급이 줄어서 예. 그쪽까지 이제 심리적으로 이러다가는 올해 스마트폰 못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네. 1분기에 상당히 좀 우리 기업들한테는 즐거운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간 디램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 부족하고 그게 예.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초래할 건지 지금 전체적으로 전망이 웨이퍼 기준으로 어떤 반도체는 웨이퍼에서 칩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웨이퍼를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당연히 수율이 안 좋은 HBM에 많이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그렇겠네요. 핫한 서버 아무래도. 디램에다 할당을 하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하고 그다음 PC용 PC 디램은 웨이퍼 할당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수요는 올해 스마트폰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생산 기준으로는 10% 가까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가 그거보다 더 스마트폰 쪽은 할당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올 1분기 메모리 가격은 80 내지 90% 뛸 네.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건 1분기고요. 예, 1분기. 그건 한 해 통틀어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오를 거로 보십니까? 저희 봤을 때는 한 뭐 2분기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3분기에도 한 10% 정도 오르면 네.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30% 이상 오르지 않을까. 애플리케이션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보통 또 HBM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비싸거든요. HBM도 지금 또 가격이 HBM이 좀 가격이 슬로우하다가 특히 이번 분기부터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네. HBM에 들어가는 D램이 HBM한테는 원가거든요. D램을 여러 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쌓는 D램 가격이 2배 오르면 당연히 HBM도 올라야 되겠죠. 오르는군요. 그래서 또 HBM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블렌디드로 하면 한 130% 정도 전년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D램 기준으로 그래 보고 있고. 블렌디드라는 거. 블렌디드라는 건 여러 제품들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커피 블렌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양한 제품들의 평균 가격으로 이제 이제 비교를 하면 한 100% 이상. 130%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이쯤 되면은 내가 왜 반도체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평택 반도체 공장 앞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 구입하려는 업체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뭐 추운데 굳이 길에서 아니, 그냥. 대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좋은 그냥 그 정도로 공급이 다 있다는 걸 표현했을 거고 당연히 뭐 앞에서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 한국에 이제 구매 표현이 그렇다는 쪽이 거고. 많이 어쨌든 잘 구해야지 네. 그분들도 이제 좀 지금은 이제 특히 샘 메이커 입장에서는 네. 잘 장기 계약을 잘 하거나 아니면 네. 원했던 제품 프리미엄 제품들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네. 뭐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수요가 엄청 많으면 어떻게든지 공급을 막 이제 해줄 수 있으면 예. 하게 되면 예. 결국은 다시 또 가격이 또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예,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공장에 이제 이렇게 빌딩이 있고요. 그 팩토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클린룸에 이제 예. 전체 인프라 장비 투자도 투자긴 한데 지금은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산 캐파라고 하는데 네. 근데 생산 장비를 투입하더라도 이거를 돌리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수율을 잡는데 그래서 네. 근데 보통 이제 건물까지 짓고 이제 다 돌리려면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건물이 있는 회사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장비 투입해서 가동하는 시간이 이제 새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좀 덜 걸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스페이스가 없어서 장비를 투입 못하는 기업체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돼야 아니, 되는데요? 공간에 장비가 다 차 있으면 아, 네, 새로운 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네.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주에 이제 새로운 우리 M15X 공장을 지었지만 지금 네. 용인에 또 공장을 짓지 네. 않습니까? 1기 이미 투자가 들어갔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페이스가 없으면 또 건물부터 지어야 됩니다. 아, 그럼 더 건물하고 시간이 필요한 인프라부터 거죠. 그런 경우는 2년 이상 걸리는 거고 네. 스페이스가 좀 있으면 뭐 1년 조금 넘는 시점에 웨이퍼 투입하는 장비 안정화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요. 네. 엄밀하게 본다면 뭐 스페이스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27년 말 정도 돼야지 좀 의미 있게 그렇군요. 대표적 마이크론의 이제 아이다호 미국 공장 그리고 삼성도 지금 평택 P4에 장기 투입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P5는 다시 짓고 있고 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주의 M15X는 좀 이제 돌리지만 중요한 건 용인 공장인데 네. 용인 얘기는 지금 해도 28년 돼야 되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예. 뭐 좀 물론 뭐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7년까지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네. HBM4를 둘러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같은 답을 합니다. 아,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정도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HBM4에서는 삼성이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과거의 명예를 많이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인 것 회복하고 같죠. 네. 뭐 수요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극복을 해서 먼저 빨리 공급을 할 것 같고요. 네. 뭐 2월부터 일단 뭐 공급 얘기를 이미 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하이닉스가 HBM에서 갖고 있는 지위라는 게 네. 하이닉스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마지막 패키징은 TSMC가 하고 네. 또 엔비디아가 그에 사주고, 대해서 네. 사주고 그래서 이 구도가 또 되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SK 하이닉스는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할 건데 다만 HBM3 때 삼성이 좀 늦었던 부분만큼은 그렇죠. 4에서는 네. 상당히 많이 만회가 될 것 같고 또 네. 지금은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지 않습니까? 네.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칩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만큼 융통성이 더 제고될 수 있다고 이해할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수율 말씀하셨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HBM4 수율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하여튼 3 때는 좀 고전을 했는데요. 네. 4 때는 뭐 사실 뭐 우리 양측에서 다 우리가 더 좋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뭐 엄밀하게 검증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과가 지금 4에서는 삼성이 나오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지난 이제 AI 붐에 그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실적 뭐 급등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수혜를 받은 거는 TSMC 아닐까 네. 싶은데 예. 워낙 그 파운드리 예. 분야에서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쏟아지는 물량 다 못 받아야 될 정도라면서요? 그렇죠. TSMC도 지금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대만의 대만 성장률 엄청 남쪽에 기여하고 가온슈 쪽에 있죠. 많이 네. 짓고 있는데 네. 일단 TSMC가 이제 원래 작년에 매출액 성장률을 이제 TSMC가 이제 30%로 연초에 가이던스를 줬어요. 25년 초에. 네, 근데 네. 결국은 이제 36% 매출이 증가했고 네. 근데 2024년에도 매출이 30% 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올해 어쨌든 1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2026년의 매출액 신장률도 네. 30%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합쳐 보면 23년보다 TSMC의 올해 매출액이 130%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50%였거든요. 올해는 아마 매출이 30%또 증가하니까 또 규모의 경제가 나와서 뭐 작년 이상의 마진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올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가동률은 많이 회복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흑자를 좀 뭐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좀 여전히 더 많은 주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반도체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관련돼서 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뭐 전자제품 가격들이 계속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다 보면은 결국은 너무 비싸지니까 예. 수요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혹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지금 진입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망이 되게 좋지만 예. 그래도 이게 너무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은 슈퍼 사이클이 어느 순간 네.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불안 요소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확한 이건- 지적이고요. 네. 어차피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메모리라는 게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고 네, 다만 네. 이제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물량 기준으로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0% 조금 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말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특히 디램 기준으로 보면 HBM 서버 디램 또 네. 일부 모바일 디램도 데이터 센터형 CPU에 들어가거든요. 아. 합치면 금액 기준으로 70%가 넘어요. 네. 올해. 그러니까 우리 컨슈머 제품에 좀 수요가 둔화돼도 네. 이쪽이 더 워낙 올라가서 하죠. 뭐 올해까지는 네. 그런 이슈는 없지만 다만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재고 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모바일 디램이랑 PC 디램 가격도 오르지만 소비자들의 아마 가격 저항은 클 겁니다. 네. 그리고 PC하고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기 시장이잖아요. 네. 조금 늦게 바꿔도 어. 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주문이 하반기에 많이 감소할 수 있는데 그때도 데이터 센터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사이클의 강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요인이 될 것 될 수 같아요.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최근에 그 AI의 그 흐름도 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미국장에서 올해 들어서 기술주가 좀 약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모든 기술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 AI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잠식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 혁신이 결국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뭐 네.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했던 게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실 보면 우리 하여튼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인프라 에즈 서비스, 그다음에 패키지 에즈 서비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걸 이제 아예 사람이 필요 없이 AI로 대체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을 AI가 완전히 이제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우려가 엔트로피계 대체해버리면 네. 엔트로피계 이번에 나온 특히 클로우드 네. 코워크에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좀 우려를 하죠.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결국 이제 AI를 그만큼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LLM 모델을 만들어서 네. 그런 식의 교체를 하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사스 하는 기업인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들도 적극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네. 그런 혁신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가 돈이 안 돼서 투자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일부 우려를 이번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게 무의미한 고민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AI가 돈이 되니까 AI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람의 좀 아쉽지만 사람이 해야 될 서비스 영역을 AI가 대체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 본인들도 그러면 그런 강력한 AI로 무장을 할 거고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려는 있지만 아마 계속해서 새로운 AI 에이전트 모델을 오늘도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강력하게 누가 공격을 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그 이상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많은 리소스를 할당할 거고 최소한 같이 이제 맞대응을 하는데 맞대응할 때 모델을 좀 더 고도화시키려면 네. 반도체가 필요하죠. 음. 그래서 반도체의 수요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봐도 주식시장은 모멘텀이 중요하고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뭔가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이 아닌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네. 그에 따른 뭐 당연히 심리적 충격은 있지만 네. 근데 실제로 그 기업들도 또 회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딥시크가 작년 초에 나왔을 그렇죠. 때 네, 25년 초에 나왔을 때 이거 엔비디아 너무 우리 놀랬죠. 가행 투자 아니야? 네, 네. 반도체 가행 투자 아니야?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설비 투자는 작년에 이제 미국의 5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연초에는 3천억 불 투자하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4천억 불 투자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쏟아 부었어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면 기존 기업들이 그러면 가만히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오랫동안 그 생태계를 지배했던 기업들인데 네. 또 그 참여자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네. 집중적인 해결책도 결국은 AI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AI가 되려면 더 막강한 모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도화가 이런 일이 있으면 더 해야 돼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AI가 돈이 안 된다는 말을 가볍게 무시하는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네. 투자 안 했던 애들이 그래서 가소 투자의 리스크가 현재는 가행 투자의 리스크보다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렇게 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리스크가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훨씬 큰 상황이다. 아, 예. 네.
어쨌거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복잡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밸류에이션, 투자 매력도로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네.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는 게 그게 주가의 매력적인 요인은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호황이 더 접어들었다는 거고 사이클이 정점 근처라고 대부분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PR이 낮으면 이게 네. 이제부터 좋아지는 거가 아니라 저 PR에서는 항상 주가가 고점을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2년 단위로 이제 사이클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사이클일 때 PR이 낮겠죠.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별로 좋은 호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매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갑자기 한 분기에 가격이 2배 오르는 2배. 경우는 뭔가 이거는 펀더멘탈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있을지도 않을까에 대한 의심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HBM 같은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주문형 메모리가 좀 많아졌습니다. 아하. 로직 파운드리에 붙여서 파는 제품들이 네, 많아져서 네. 단순하게 커머더티 시장만 있을 때는 그 피크일 때가 조심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좀 구조적으로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릴레이팅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예. 좀 뭔가 좀 이제 고점이다라는 거를 느낄 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고점이었다는 맞습니다. 걸 후행적으로 아는데 예, 예. 그걸 알 수 있는 신호 같은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보통 선행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도. 네, 네. 현물 가격도 좀 선행 지표 성격이 좀 있고요. 심리가 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주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그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리 주문하는 그런 일부 예를 들어서 BMC 같은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네. 서버 쪽 수요에 대해서는 선행 지표가 일부 있긴 합니다. 물론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오르잖아요. 네. 근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고점 아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격 상승률 둔화가 뭐 7, 80% 오르다가 2, 네. 30% 오르는 거는 둔화는 아니고요. 네. 한 5% 오르거나 그래요. 1% 오르거나 그런 식이 되면 더 이상 비싸게 살 사람들이 없구나. 뭐 그런 알겠습니다. 식의 진호들은 될 수 그 있겠죠. 대장주에 올라타지 못하거나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은 좀 소부장 같이 좀 몸집 가벼운 주식에도 좀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보면 또 대장주 먼저 가고 뒤따라서 쫙 가야 되는데 약간 좀 주춤한 것 예. 같기도 해서 왜 그런지 뭐 대장주가 이게-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좀 의미 있게 오를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뭐 칩메이커들도 2019년, 2022년 이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투자는 고객들이 요구하니까 투자를 뭐 작년보다 많이 하겠지만 네. 투자를 할 때 신중해졌다는 거죠. 그 신중해졌다는 거는 칩메이커의 주가 퍼포먼스가 소부장보다는 조금 구조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네. 그렇지만 소부장이 안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올해처럼 이제 양사 모두 너무 수요가 많아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네. 또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소부장이 되게 괜찮을 거고 사실 최근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구조적으로는 지금 우리 칩메이커들이 과거보다는 좀 스마트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주가의 퍼포먼스는 칩메이커가 뭐 좀 말씀하시는 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행간을 좀 잘 읽어서 좀 예, 해야 예. 될 것 같고 예. 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좀 예.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좀 모멘텀 같은 거 지금은 있다면요. 이제 뭐 소비자 제품의 수요 둔화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철저하게 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투자 유인들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 계기가 뭐가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의 3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오픈 AI를 필두한 스타게이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버린 AI인데 소버린 AI는 뭐 세금으로 투자하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예.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오픈 AI 진영이 조금 흔들려서 펀딩이 좀 잘 안 되는 게 구체화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이거는 부정적일 것 같고 그때는 네. 주가가 의미 있게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소프트뱅크가 이제 상장돼 있고 아. 그다음에 오픈 AI를 점적으로 재무적으로 지탱해 주는 그런 구조인데 네. 여기서 조금 뭔가 펀딩이 잘 안 된다. 그 말은 오픈 AI 미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 의구심이라는 거는 뭐 엔트로픽이든 제미나이든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태계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네. 또 이런 기업들은 특히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펀딩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걸 잘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44분입니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그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자문 회사죠. 모틀리 풀의 창업자입니다. 데이비드 가트너의 독창적인 투자 전략서 규칙 파괴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규칙 파괴자 좀 뭔가 제목이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 책 원제가 네. 그 규칙 파괴 투자법입니다. 아. 롤 브레이커 인베스팅. 원래 파괴란 말이 있었군요. 네. 원래 이 용어를 이 책의 저자인 그 모틀리 풀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썼던 개념이에요. 네. 이 모틀리 풀이 아마 미국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그 형제가 이렇게 광대 머리에, 모자 쓰고 예.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네, 거 보신 네. 적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아하. 동생과 함께 1993년도에 회사를 창업했고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는 궁정에서 권력자들에게 함부로 직언을 못 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어릿 광대들만 할 수 있었대요. 음. 그래서 이제 어릿 광대라는 뜻이거든요. 모틀리풀이. 네. 거기서 따와서 아. 네, 이름을 지은 거고요. 네. 그 30년 동안 종목 선정 서비스인 스토어 어드바이저와 룰 브레이커를 이끌면서 이게 본인도 같이 투자했었어요. 연평균 수익률이 21%. 하여튼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지금 벌었다고 30년간이란 말씀이세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책에 나온 거로는 20년간 네. 45배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그러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종목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네. 아마존을 이 저자가 산 게 97년도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9년도, 2000년도에 아마존 주가가 90%까지 마이너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90%까지 폭락했었는데 이 저자는 그때까지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어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겠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게 자신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룰 브레이커, 이제 기존의 규칙? 통념을 깨는 거. 통념?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룰 브레이커 같은 기업을 찾는 거죠. 이런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좀 용감해야 될 것 같지만 정말 분석을 잘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그러면은 규칙을 파괴하는 기업 어떤 기업이 규칙을 파괴하는 기업일까요? 그 저자는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 주요 신흥 산업의 최강자이자 선두주자. 6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뭐요?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서 최강자이고 네, 선두주자여야 네. 된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신흥 산업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스냅 테스트라고 합니다. 스냅? 스냅?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손가락을 딱 튕겨가지고 네. 어떤 기업을 딱 사라지게 하면 네. 누군가가 그 기업이 사라진 걸 알아차리고 약간 이제 아쉬워하는 불편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 딱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시죠?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업이 바로 룰 브레이커라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면 그 기업은 탈락시켜야 된다. 엄청난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가 네. 콜라 테스트.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인가. 그리고 코카콜라에 펩시 같은 경쟁자가 있는 기업인가. 근데 만약에 경쟁자가 펩시 같은 기업이 없다. 네. 그러면 통과되는 거죠. 예. 왜? 혼자 한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이 되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자는 이제 찾는 거죠. 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롤브레이커 주식들을 보유할 때는 최소 3년이고 길게는 30년까지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쟁 위를 가져야 된다. 뭐 이것은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일반 투자자들 똑같이 그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투자자분들과. 첫 번째 사업 모멘텀.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네트워크 효과. 네. 뭐 이베이가 경매 같은 걸 하잖아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할수록 경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특허로서 보호를 받고 있느냐. 뭐 경영진의 선견 지명이 있느냐. 또 네 번째 중요한 거는 경쟁사가 무능해서 망했느냐. 뭐 대표적으로 애플과 노키아. 그다음에 구글과 야후.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경쟁자들이 잘못된 전략을 함으로써 망하면서 이 기업이 독보적이 된 거고요. 네. 이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투자자와 다른
측면인데 과거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또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면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책에서 사례를 드는 종목들이 아마존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아, 예. 저자가 다 투자했던 종목들이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자는 무슨 타기요? 불타기, 떨어진 거를 사는 걸 물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자는 뭐냐면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라. 반드시 불타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올랐다고 사면 안 되고, 우리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모든 주식이 똑같이 $100라고 생각해야 된다. 똑같이. 과거 이만큼 올랐으니까 네. 더 비싸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투자하는 시점은 다 똑같다라고 봐야 된다. 모든 주식은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네.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번째는 훌륭한 경영자와 똑똑한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는데, 경영자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똑똑한 후원자가 누구냐,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페이스북의 최초의 외부 엔젤 투자자가 그 팔란티어 창업자인 피터 틸이죠. 굉장히 그 최초의 개인 엔젤 투자자. 이렇게 똑똑한 후원자가 있는 기업이면 더 좋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강력한 상품 호소력,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네. 여섯 번째, 이것도 재밌습니다. 언론에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고평가됐다고 떠드는 종목 중에서 골라야 된다. 아, 고평가됐다고 하는 거를 고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까지 접근과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그래서- 여섯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떠오르는 산업 분야의 최강자여야 되고, 당연히 지속 가능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네. 과거에 주가도 올라 있어야 되고, 네. 고평가됐다는 평가도 들어야 되고, 훌륭한 경영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 룰 브레이커 기업의 특징이다. 그래요. 네. 예. 또 어떤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면 그 규칙 파괴 투자자들은 여섯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이 6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저는 6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대박이 난 종목은 계속 가도록 냅둬라. 매도를 하지 마라. 네.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엔비디아 사례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이 여러 차례였고 2009년부터 5년간은 주가가 20%밖에 오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평균 획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평균 획의 개념을 믿거든요. 많이 오른 것은 떨어지고 저평가된 건 오른다는 개념인데, 난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는 가는 것이 더 많이 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는 하지 말고 불타기를 해라.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종목을 몇 개 가져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투자는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크게 실패한 투자거든요.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시작할 때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을 5%만 사라. 전체. 그러니까 뭐냐면 20개 정도 갖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 이런 룰브레이커 기업을 20개 정도고, 룰브레이커 내가 기업을 100을 갖고 있을 예, 때 네, 그쵸. 20개 5씩. 네. 50만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네. 계속 가면은 팔지 말고 어. 냅둬라는 거죠. 냅둬라. 그냥 가게. 그거는 그냥 5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계속 예. 이게 많이 갈 텐데 그 조금 비중 오르서 점점점 비중은 높아지겠죠. 네. 그래도 냅둬라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몇 개 실패한 기업이 나오더라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크게 수익이 난 기업이 손실을 다 성세한다. 이게 약간 벤처 투자와 비슷해요. 벤처 투자가 원래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해서 한 종목이 대박 나서 10개 투자했는데 9개 망하더라도 네. 한 종목으로 다 승부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한 개만 하면 위험하죠, 예, 벤처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컨셉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종목을 한 20개 이상 네. 이렇게 분산하는 것 그건 자체를 매수할 땐 그렇게 하라는 거고 예, 매도할 그러니까 때는요. 매도할 때는 일단은 안 오른 것부터 팔아라는 거죠. 왜? 계속 가는 거, 잘 가는 건 냅둬라.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팔고 네. 보통 수익이 난 거 팔고 수익이 낮은 게 이제 어느 정도 네. 내 본전까지 오거나 좀 더 오를 때 네. 팔려고 하는데 거꾸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르지 않은 걸 팔고 두 번째 이걸 다 팔고 나서도 돈이 필요하면 그때는 비중이 제일 높은 거를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이 올라서 이제 비중이 높아진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종목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좀 기존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평균 20년 동안 20%의 수익률을 올렸고 45배까지 올랐다니까 이 안에 그런 종목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져 사례들이 있나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재미난 것들은 그 매수 기법인데 네. 5%를 한 번에 다 사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5%를 갖고 최대 5%까지 금액에 네. 하는데 3분의 1은 묻지지도 따지지 말고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냥 3분의 1은 사라.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3분의 1은 한 달이나 한 분기 후에 그때도 네. 가격 불문하고 사라.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한 달이나 한 분기 후에 또 묻지도 말고 사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